네,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리스트, 원초적 에너지입니다. 우리 리스트 음악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리스트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최초의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고의 스타였었고요.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갔지만 음악서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콘서트 하면 콘서트를 주도하는 게 오케스트라였던 어떤 그런 그 환경에서 리스트가 피아노로도 연주할 수 있는 콘서트를 완성한 최초의 연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별로 큰 업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은 피아노가 혼자 음악회를 주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을 바로 리스트가 만들어냈는데요. 모든 연주자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지만 피아니스트들은 그 많은 음표가 있는데도 전부 다 외워서 연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걸 다 외워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볼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라 이런 전통까지도 이제 리스트가 만들었고, 특히 리스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아이돌 외모였는데 특히 자신의 옆모습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청중을 앞에 놓고선 연주하는 그런 식으로 그 무대에 배치되어 있었던 거를 자신의 이 잘생긴 외모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옆으로 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연주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한 사람이 바로 그 리스트고요. 또 피아노 뚜껑을 열고 연주해서 더 거창한 소리를 낼 수 있게 연주한 것도 리스트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 피아노 연주는 이제 무대에서 올라서 연주하기도 했지만 다른 편성의 연주 틈틈이서 연주를 했었었는데 리스트부터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독 콘서트를 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연주자가 연주할 수 있는 이런 단독 콘서트를 그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바로 리스트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단독 콘서트를 우리가 보통 리사이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리사이틀이라는 말조차도 리스트 때 처음 사용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신청곡도 받고 또는 이 곡에 관한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중들이랑 대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하다는 라틴 어원에서 따온 리사이틀이라는 말을 우리가 단독 연주회를 얘기하는 그런 말로 사용할 정도로 그야말로 피아노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라운 기교로 자기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연주를 했기 때문에 청중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열광을 했고, 이런 열광을 하는 증상을 리스토마니아라고, 그러니까 병으로 본 거죠. 일종의 히스테리로 보고 위험하게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한테는 꽤 익숙한 장면이지만 이런 최초의 아이돌 스타로서 이제 그 활약을 했고요.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관객을 충격에 빠뜨렸던 거는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른 기교 덕분에 이 지금 이런 캐리커처들이 남아 있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얌전하게 연주한 거 아니고 정말 어려운 기교를 했고, 그런 기교를 구사하는 리스트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졌기 때문에 당대 이제 리스트에 대한 찬사들을 보면요, 지구로 강림한 그리스 신 같았다, 뭐 이런 표현들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니체가 리스트한테 직접 쓴 편지가 있는데 거기서 리스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황홀경과 도취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모습을 닮은 디오니소스적 인간을 찾아 헤매던 중에 당신을 발견했다. 모든 일을 제치고 거듭 주목하게 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직접 대놓고 그 찬사를 보냈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연주자로 활약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무대에서 보여줬던 리스트의 이런 퍼포먼스는 기본적으로 파가니니라는 이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의 영향을 아주 짙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파가니니 공연을 본 게 21살 때였는데, 파가니니의 이런 정말 놀라운 눈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도의 기교를 보이는 거, 그다음에 청중들을 압도하는 어떤 괴력, 그다음에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매력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가 결심한 것이
파가니니가 누리고 있는 파가니니가 해낸 바이올린에서 해낸 저것 내가 이제 피아노에서 해나겠다. 그래서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누군가 남들이 안 한 이상한 거를 하면 이제 서양에서는 그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악마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실제로는 파가니니는 이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지금도 아직 그런 바이올린이 있지만 거트현이라 그래서 바이올린의 현이 새끼양의 창자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닌, 그런 기교가 아닌 다른 연주를 하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의 저 현은 자기가 죽인 부인의 창자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당연히 이건 악마랑 거래하지 않고서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 않고는 습득할 수 없는 기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래요, 파가니니도. 그래서 우리가 파가니니한테 보여지는 이 괴기스러운 외모도 너무너무 연습을 열심히 해서 사실 한쪽 어깨가 아예 무너져 앉았다고. 그래서 그 자세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혹독하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좀 일그러진 표정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좀 괴기스럽게 느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그런 파가니니가 너무 이제 부러운 나머지 리스트는 이제 파가니처럼 연습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요. 자기 연습용 피아니노를 다르게 주문 제작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같이 연주하더라도 10배의 힘을 들여야 소리 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벼운 터치를 할 수 있는 피아노를 만났을 때 굉장히 쉽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연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리스트의 파가니니의 사랑을 담아서 파가니니의 곡을 가지고 이제 자기 곡으로 편곡을 해서 이제 파가니니 대연습곡이라는 그런 연습곡을 6곡이나 썼는데, 사실 파가니니가 그 전에 없었었던 비르투오조 연주였기 때문에 꼭 리스트 외에도 뭐 브람스나도 또 슈만도 그다음에 라흐마니노프도 이제 이게 파가니니의 특히 이 카프리스라고 하는 교향곡 2번, 그러니까 협주곡 2번 그 3악장을 가지고 많이 연주를 이제 편곡을 한 피아노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를 우리 김강태 군을 모셔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이 라캄페넬라라는 이제 부제가 붙은 이 곡인데요. 이걸 악보를 보시면 라캄페넬라 작은 종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파가니니 곡도 어렵고 이거를 편곡한 리스트의 곡이 어렵냐면, 이거를 피아니스트들이 멀리 뛰는 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도 힘든데 멀리 뛰어서 정확하게 거기 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테크닉을 도약이라고 하는데, 이 곡은 정말 도약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것도 아주 도약도 도약 나름인데 정말 먼 거리까지 뛰어다니는 것이, 제가 이걸 표현할 때 도약이라고 안 그러고 이거 날아다니는 거다, 뛰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거라고 할 정도로 도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농담처럼 누가 어떤 장난처럼 그런 라카페넬라를 치기 위한 피아노를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뛰니까 아예 건반을 2개 만들어 가지고 다르게 조율을 해서 바로 옆에서 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지만 정말 어려운 곡인데,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거는 B 메이저거든요. 그러니까 샵이 5개 붙은 거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은 종소리가 계속 울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종소리를 계속 울리면서 양손으로 엄청나게 빠른 패세지들을 넘나드는데, 여러 가지 패세지만 넘나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같은 음을 계속 빠르게 치는 거, 우리 연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정말 극강의 고난도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곡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이런 기교로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그 전무후무한 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슈퍼스타 피아니스트로 리스트는 이제 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서 유난히 좀 그러니까 초상화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그림인데 벌써 23살에 전기가 나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주목받는 스타니까. 그리고 이제 10대에 이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스포츠 스타들 브로마이드 같은 것들이 파리 서점에 이렇게 걸려 있었었다 그러는데 이런 초상화도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요때가 그 사진이 막 발명되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 인사니까 리스트를 모델로 해가지고 많은 사진사들이 또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그래서 사진들도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당시 이제 리스트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남아 있는 리스트의 여러 사진들 중에 흥미로운 그림 두 가지가 바로 이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리스트가 입고 있는 것이 그냥 보통 그 유럽 사람들이 입던 옷이 아니라 이게 헝가리 민속 그 복장이에요. 뭐 이거를 보면은 이제 헝가리 출신이었으니까 리스트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오해를 하는 거가 쇼팽이 폴란드 출신인 것처럼 리스트도 똑같은 의미의 헝가리 출신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그것을 확대 재해석하는 거를 저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그 쇼팽과 다르게 리스트는 자기가 헝가리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었을 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30대가 다 됐을 때 내가 헝가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뭐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라이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리스트가 태어난 곳은 지금도 오스트리아랑 헝가리 그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헝가리 땅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리스트가 태어났을 때 정치적으로는 헝가리 땅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독일어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트는 헝가리 말을 못했고요. 못한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는 아예 그냥 오스트리아인이었고 증조 할아버지 때 오스트리아에서 이 접경 기업으로 그 이제 이주를 해갖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독어로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리스트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피아노의 재능을 보여서 13살에 이 지역을 떠나게 되거든요. 떠나서 주로 파리를 기반으로 젊었을 때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평생 자유자재로 그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불어뿐이었고요. 독어를 얘기할 때도 자꾸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잠깐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놀림을 받을 정도로 실제로 자기가 헝가리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했었었는데, 이제 비르투오조 연주자로 이제 순회 공연을 하다가 그 고국 그 헝가리를 자기가 고국을 떠난 지 15년 만에 찾게 됐는데, 그때 이 고향 사람들이 본인을 헝가리 사람으로 대접을 해준 거예요. 이제 거기에 너무 감동을 해서 자기를 그렇게 환대해주고, 그때 처음으로 그 헝가리 핏줄 뭐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이렇게 자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말년에는 부다페스트 음악원의 이제 원장으로서 이제 후학도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가서 이제 기여를 하고 그랬던 이제 시절이었지만, 젊었을 때는 전혀 이제 그렇지 않고 살았는데요. 이때 이제 15년 만에 고국에 도착해서 바로 그때의 그 방문이 너무나 깊은 인상을 남겨서 이때에 자기가 발견했던 자기 고국의 이런 특징을 음악에 담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헝가리안 랩소디예요. 이거를 전체 19곡이나 작곡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헝가리의 모든 민속 음악을 이렇게 담은 게 아니라, 이때 유난히 이제 리스트에 관심을 끌었던 게 헝가리에 있었던 집시 음악인데, 이 당시가 이제 그 집시 중에서 비하리, 뭐 잘 알려진 야노스 비하리 음악이 헝가리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시 밴드들이 하는 음악, 특히 그 여기 그림에서도 아래 부분에 나오는데 침발롬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이제 양금이랑 똑같이 생긴 악기인데, 그런 침발롬 소리, 그 집시 밴드들의 편성, 그다음에 이들의 그 음악 스타일,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차르다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르분코시라는 그 헝가리 민속 춤을 연주하는 그런 차르다시라는 춤 음악이 있는데요. 이 음악의 형식이 너무 리스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그게 어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특성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들으면 다른 음악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비토리오 몬티 차르다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너무 다른, 정말로 너무 차이가 나는 두 템포의 음악을 그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게 막 섞여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너무 느리고 애절하게 시작됐다가 갑자기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거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뭐랄까, 그 조금 다른 데서 느끼는 그 구조랑은 완전히 다른 아주 독특한 색깔을 내게 되는데, 이 차르다시의 바로 이런 느린 부분을 라슈라 그러고 빠른 부분을 프리슈카라 그러는데, 이 라슈와 프리슈카의 하나는 아주 느려서 너무 좀 슬플 것 같이, 이런 부분부터 정말 슬프다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휘몰아치는 부분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그 기분의 그 업다운 그런 느낌을 본인의 곡으로 이제 작곡을 했는데요. 이 19곡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곡은 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길어서 다는 못 듣겠고요. 이 라슈랑 그 프리슈카가 교환되는 부분만 좀 들려주세요.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장중하고 저렇게 우울했던 느낌을 그다음에 갑자기 돌변해 갖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몰아가나 싶은데 또 이 곡의 백미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프레티스모에서 엄청나게 휘몰아치거든요. 거기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대단한 곡이었고요. 그 느린 부분대로 빠른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게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 곡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리스트의 이제 그 역사적인 평가 같은 걸 한번 종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보면은 리스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 인기를 굉장히 즐겼던 그런 음악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인기가 많은 사람은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심오하지 않을 거다. 내지는 성의가 없을 거다, 그 깊이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 선입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리스트가 음악사에서 남긴 업적보다는 가장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뭐 본인이 굉장히 기교주의 연주자였으니까 엄청난 쇼맨십을 발휘해서 연주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음악이 쇼만 있었던 거는 분명히 아닌데도 왠지 차분했던 쇼팽보다 뭔가 그 깊이가 없고 겉으로만 뭔가 이렇게 과장된 제스처를 보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떤 말들도 많이 하냐면 리스트를 폄하하는 것으로 본인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음악가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오히려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런 오해를 많이 사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 리스트는 굉장히 지적이고 그 다음에 또 신앙심도 아주 깊고 물론 엄청나게 많은 그 스캔들을 남긴 것도 사실이지만 신앙심도 깊고 굉장히 진지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정말 연주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그다음에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었던 그 정점에서 그 연주자로서의 길을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그만둔다고 선포하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아주 연주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돈은 안 받고 연주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주하는 모든 연주는 다 자선 연주회가 아니면 그 연주 활동을 그만두고 그다음에는 괴테의 도시인 바이마르에 가서 이제 평생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곡을 쓰고 또 글을 쓰면서 이렇게 보냈던 사람인데 말년에는 또 사제가 돼요. 이것조차도 또 굉장히 놀리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좀 그러니까 딸과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었고 이제 나이가 워낙 신앙심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거를 버리고 청빈한 사제의 삶을 실천하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어디를 가야 기차를 타고 연주를 가야 되면 본인은 이제 2등석에 타고 하인을 오히려 1등석에 태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이 음악 활동을 이게 종교적인 의무라고 종교적인 미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던 몸소 그런 본인의 신앙심을 실천했던 사람으로 살았는데요. 이런 거를 모범을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리스트 주변에는 동료 음악가며 특히 후배 제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이마르에 찾아와서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신독일 악파라는 이렇게 사단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이 신독일 악파는 미래 음악을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음악을 탐구하고 그러는 어떤 이렇게 주류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음악에 있어서 어떤 지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피아노 당연히 열심히 가르쳤고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마스터 클래스라는 것들을 이제 대가들은 하는데 이 마스터 클래스의 시초도 바로 리스트가 개발한 아이디어라 정말 당대 우수한 피아니스트를 불러놓고 젊은 피아니스트들한테 본인의 연주 스타일을 가르쳐서 지금 이렇게 좀 우스갯말로 동구권 러시아 포함하여 가서 이제 그쪽 피아니스트 중에
올라가 보면 리스트랑 인연이 안 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할 정도로 리스트가 배출해낸 그 수많은 제자들의 또 제자가 지금 우리가 그 이제 우리한테 좋은 음악을 듣고 들려주고 있는 이제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 자기가 직접 가르치지 않았어도 뭐 바그너나 베를리오즈 같이 뭐 실제로 뭐 바그너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제 독일 땅을 밟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을 때 리스트가 그거를 다 거둬들여서 그 돈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기 바그너의 작품을 그 이제 소개하고 베를리오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계속 그 지속해 왔는데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그너 같으면 엄청 아나무인의 굉장한 이기주의자인데 왜 바그너를 그렇게 끝까지 참아주냐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도 그 다 그냥 단지 아플 뿐이라고, 그 자기가 거둬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제 존경을 받았던 그런 정말 훌륭한 음악가로,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좀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이제 리스트가 이제 지휘자로서도 굉장히 그 활약을 많이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피아노를 완전히 자기가 통제했듯이 오케스트라를 최초로 완전히 통제한 그런 그 지휘자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휘자를 하면 오케스트라 꼼짝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완전히 주도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리스트 이전의 지휘자들은 그야말로 박자만 맞췄다 그래요. 근데 리스트는 그렇게 박자만 맞추는 지휘자들은 풍차라고 놀리면서 지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 전체가 하나의 악기인 것처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지휘를 했고, 사실 이 지도를 받은 한스 폰 윌러가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지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리스트의 영향이 당연히 자기 스승이었으니까 컸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휘계에도 큰 업적을 남겼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리스트가 지휘를 하게 된 거는 자기 작품을 오케스트라가 이해를 못해서 그거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를 했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피아니스트로서의 리스트 아니고 작곡가로서의 리스트를 얘기할 때는, 특히 오케스트라 곡을 얘기할 때는 리스트 곡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난해한 화성을 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형식들을 많이 썼는데,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표제 음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 음악이라고 해서 대조적인 음형들의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곡을 풀어 나갔는데, 리스트가 시도했던, 물론 리스트 혼자 시도했던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건 어떤 거냐면 문학적인 아이디어를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 구조 속에 녹아들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그거를 위해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표제적인 교향곡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유명한 교향시들, 그러니까 교향시도 리스트가 만들어낸 리스트가 최초로 만들어낸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와 교향곡을 하나로 만들어낸, 그래서 시가 있는 교향곡, 이런 장르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뭐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이제 가장 이런 진보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곡을 하나만 더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곡 제목이 단테를 읽고예요. 그리고 소나타도 아니고 소나타 풍의 환상곡인 거죠. 워낙 소나타라고 하면은 1주제, 2주제 이렇게 그냥 음악으로만 얘기하는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테를 읽고 단테의 내용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 1주제는 문학적인 어떤 거를, 2주제는 또 다른 문학적인 어떤 거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곡에서 보면은 서주부터 좀 남다른데, 이 서주는 어떤 거냐면 증사도라는 음정으로 내려가요. 그 증사도라는 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악마적인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역사상 인간이 사용했던 최초의 불협화음이 바로 불협화 음정이 바로 증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듣기 나쁘니까 여기다 이제 악마적이란 이름을 그 붙였고, 악마적이란 이름이 붙다 보니까 이것만 들으면 뭔가 죽음, 악마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단테가 이제 베르길루스의 이제 안내를 받고 지옥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옥에 도달했을 때 이 느낌을 서주에서 증사도의 연속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주제는 이제 지옥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봤던 그 처참하고 그다음에 끔찍한 장면들, 이것들을 일주제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주제는 그 이제 천국의 느낌을 표현하는 곡이 있는데, 천국에서 그 리스트 단테가 꿈에도 그리지 꿈속에서도 사랑했던 베아트리체가 이제 본인이 연옥의 끝에 와 있었을 때 천국에서 마중 나오는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었던 그 여성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이 주제에 담아서, 겉으로는 소나타 풍이니까 소나타의 형식을 띠면서 안으로는 단테를 읽고 나서 느꼈었던 거를 환상곡, 판타지 풍으로 엮어낸 정말 대작인데요. 이거를 한번 우리 김광태 군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지금까지 그 3시간에 걸쳐서 피아노 음악이 지금처럼 풍성해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그 두 작곡가, 정말 너무 매력적인 그 쇼팽과 리스트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쇼팽은 피아노를 유혹했고 리스트는 피아노를 정복했다. 지금 우리가 피아노라면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완성을 해준 그런 정말 그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마치면서 저도 정말 비느자 보면서 강의를 하느냐 진땀을 흘렸고요. 또 지금 우리 피아니스트들도 이제 박수도 못 받고 지금 이제 그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정말 위로받지 못하게 정말 힘든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뭐 오늘 들었던 쇼팽과 리스트가 있으면 우리가 받는 지금의 고통이 조금은 좀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